그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아픔을 안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34년 됐죠. 34년째입니다. 지금 사는 지가. 너무 행복했죠. 이야기를 했어요. 내 네 밖에 더 있나. 내 이제 앞으로 손잡고 행복하게 해줄게. 옆에 남편은 계시네요. 예.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부부. 두 사람에게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었다는데요. 목욕탕 1층에 미용실이 생긴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가 먼저 그 미용실을 간 거예요. 엄마도 가니까 너무 삭삭하고 좋단다. 거기 가자, 이왕이면.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미용실. 하지만 정희 씨에겐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답니다. 남편을 딱 보자마자 이러면서 끌고 들어가더라고. 머리를 감면서 남편 얼굴에다 이렇게 주물라는 거예요. 가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딱 하는데 남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붉은 거예요. 아이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랬다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희 씨가 불안감에 휩싸인 이유는 전부터 여러 번 있었던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는데요. 그렇군요. 처음 사실한 게 결혼식 올릴 때 알았죠. 내가 남편한테 오죽했으면은 제발 집에 이 여자만 데리고 오지 마라. 그만큼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세요? 네. 바로 인정을 하시네요. 남편에게 그 미용실에 가지 말라 타이르며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일.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난 2022년 그녀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가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꽃이라는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걔하고 뭐 오케이 하고 남편이 그런 문자를 생전 쓴 거를 처음 봤으니까.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말투로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한 건데요. 딱 보니까 인 거예요. 1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만난 거예요. 내가 미친 거 아니까 이러면서 막 남편이 가하고 손 한번 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하. 정희 씨가 직접 미용실 원장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며 전화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그녀를 당황케 했다는데요. 내가 원장님 저 집사람입니다.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바로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너가 신랑하고 붙어 먹었다. 어쩔래.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어쩔래.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경고를 무시한 채 또다시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미용실 원장. 모든 상황이 의심에서 강한 확신으로 변해갔답니다. 그런데 혼란에 빠진 그녀에게 벼랑간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는데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누구를 고소를 했냐면 나를 고소를 했어요. 어머. 내가 미치고 팔짝 뜬다니까. 남편의 외도를 막으려 했던 정희 씨에게 미용실 원장은 오히려 고소장으로 응답했다는 것.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게요. 얼마 뒤 엉켜버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자리에서 만난 두 부부. 하지만 그곳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죠? 원장님하고 저하고 만난 건 사실이니까 고소한 거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상한다 소송한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양쪽 사대기를 딸리고 발로 차면서 마스크를 집어당겼어요. 어머. 정희 씨에게 그날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답니다. 우와.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119 출동에 내가 119에 실려가지고 호흡장애가 와가지고. 미용실 원장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신랑하고 바람 났다 그렇게요. 끝까지 간다하고. 미용실 사장님이 뭐 이렇게 머리를 감기면서 뭐 가슴이 되었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알고 보니까 또 우리 동네 사장님이래. 그래 잘 아는 사람이라서 뭐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여전히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미용실 원장. 실화탐사대가 그녀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일단은 남자가 저희 15년 단골이었습니다. 그 뭐 한 달에 한 번씩도 오고 파마도 한 번씩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에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술 한잔 씹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20년 30년 단골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랜 단골들이 많은 만큼 모두를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는데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우리 신랑한테 오빠라 그래? 왜 밥을 먹었어? 이러더라고요. 무슨 내가 아닙니다. 언니 잘못했어요. 지금 일하니까 나중에 전화하시라고 전화 끊었어요. 다음 또 전화 왔어요. 이 얘기가 서로 좀 다르네요. 다르죠. 아이라고 니 몇 번이면요. 그때부터 제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욕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내가 누구 신랑하고 붙어먹으면 어쩌겠는데 제가 솔직히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욕을 하셨군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진 전화에 결국 정희 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정희 씨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이야기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답니다. 많이 억울합니다, 저.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하고 마음이라도 조금 줬다 그러면 그 생각만 했더라도 내 이까지 안 옵니다. 정말 그 사람하고 둘이서 살짝 이렇게 손이라도 잡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옵니다. 상당히 억울해 보입니다. 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고 너무 기가 차고. 입장이 아예 다른데요. 두 부부 중에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입장.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희 씨의 남편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진짜 지금 내연 관계이신 거 맞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한 몇 년 되겠네. 사실이 아니라기엔 미용실 원장과 함께했다는 15년간의 일을 너무나도 상세히 적어둔 각서. 각서가 그러네요. 구체적인데요. 예. 이 각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중요한 증거로 인정돼 정희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는데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너무 기가 찼어요. 내가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억울하니까 창피한 게 없었어요. 억울한 걸 벗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정희 씨 남편의 각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답니다. 경찰이 들고 왔더라고, 각서를. 네, 이거 읽어보니까 씨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면서 내민들이 읽어보고 저 기저 초봉했잖아요. 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는 일념 하나로 항소한 미용실 원장. 2심 재판을 준비하며 정희 씨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자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술을 먹대. 매달 며칠간 술을 먹고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먹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미용실 카드는 다 디비스야. 다 디비고. 그러니까 그날에 겹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정희 씨가 남편과 미용실 원장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심지어 5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내역도 있습니다. 네. 또 정희 씨의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원장과는 친구처럼 지냈을 뿐 내연 관계가 아니라고 한 진술도 발견됐습니다. 계속해서 어긋나는 그의 주장. 내연 관계가 사실이라면 각서 속 두 사람이 13년간 오갔다 적혀있는 숙박업소에선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실화탐사대가 찾아가 봤지만 그곳의 흔적은 이미 사라져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공터인데요. 사장님, 말씀 좀 여쭈려고요. 저희 서울 MBC에서 왔는데요. 건물을 언제 철거했어요? 모텔이 옛날에 했었는데 이 부지 정리하면서부터 없어졌어요. 정희 씨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2020년까지는 운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MBC 실화탐사대에서 전화드렸는데요. 호텔이라는 곳이 언제 폐업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2018년 7월 27일 그때 폐업했어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사건. 모든 문제의 시작인 정희 씨의 남편에게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뭐 호텔 긁었던 뭐 신용카드 기록이나 아니면 뭐 같이 찍은 사진이나 현찰로 다. 그런 걸 누가 카드로 계산하면은 바로 뽀록나. 그럼 내연 관계라고 하셨는데 그걸 뭔가 이렇게 진짜 증거로 뭐 사진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고 다 지우고요. 문자 오고 하면 다 지우지. 그걸 집에 들고 옵니까? 긴 공방 끝에 내려진 두 번째 판결.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데요. 야, 이번엔 미용실 원장이 승소한 거네요.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일단 1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자신이 부정행위 또 혹은 불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한테 그걸 인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그 각서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1심은 인정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것 플러스 알파로 다른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춰봤을 때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 증언이 라고 판단을 한 거죠.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정희 씨. 그녀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답니다. 판사의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니까 판사도 고소한 적 있어요. 뭐로 고소하신 거예요? 판사가 이제 직무유기죄로 고소했죠. 저 앞에 있는 게 다 고소장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불륜 사건 소송 밖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듯한 정희 씨의 화살. 참. 그 화살은 미용실 원장과의 일에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 향하고 있답니다. 사실 그 행적은 실화탐사대의 취재 중에도 포착됐는데요. 안다는 분 그때부터 고소했고 나도 고소하면 당했지. 친구들 듣고 나가지고 처리 잘못했다고. 사건 처리 그 경찰이 똑바로 안 해줬다고 하는 거지 때마다. 저도 뭐 두 번 고소 당했지만은. 당하셨어요? 뭐로 당하셨어요? 뭐로 당하셨어요?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못한다고 한 거죠 뭐.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경찰이 한두 명이 아닌가 봐요. 저희가 지금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고발된 적이 있는데 그거 건인가요? 선생님이 고발 당하셨어요? 뭐 단속 정보 유출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온 동네를 뒤흔든 정희 씨의 고소장. 그 때문에 누구보다 고통받고 있다 외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고소장이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이제는 고소장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간, 폭행, 상해, 초상권 모욕, 스토킹, 업무방해, 무고, 사문서 위조까지 등등 정말 많습니다. 이야. 큰 다툼이 벌어진 이후 서로가 마주쳤다 하면 정희 씨로부터 어김없이 고소장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신랑이 당한 거예요. 나도 오늘 이거 처음 보는데 다 각각 대모입니다. 무고죄, 업무방해, 스토커. 있는 법이랑 보면 다 했는 거야. 정희 씨가 미용실 원장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보낸 고소장이 무려 100여 건.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미용실 원장도 고소장으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한 거는 명예훼손, 영업방해, 그 다음에 무고 이렇게 했을 거고 언니는 그 각서 쓴 거 있지. 그건 난 너무 억울해서 무고하고 뭐 그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이제 스토킹이 계속 됐고. 아니 스토킹이라뇨? 스토킹요? 맨날 아침 저녁 왔지. 아침 저녁. 뺑 왔다. 그러니까 신고하면 갚고 알 걸기를 바라지. 우리가 말 걸면 신고 갚고.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자기는 항상 옆 휴대폰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있기 때문에 꼬투리 잡으려면 얼마든지 그걸 편집을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주위를 맴돌며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것. 게다가 정희 씨는 갈수록 그 범위를 더 넓혀갔다고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지르고 그 욕한 거 전부 다 보여주면서 자기 남편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되게 조심을 하고 있었는데 추석날 집에를 또 갔는데 따라온 거예요, 저를. 추석날? 추석이에요? 이날 스토킹으로 신고해 정희 씨가 유치장에 입감되기도 했지만 그 뒤로도 정희 씨 부부가 미용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켜보기를 여러 번.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고 나서야 그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요. 집행유예이긴 합니다. 네. 이 머리를 하면서도 저 밖에 창문이 계속 가는 거예요, 눈이. 누군가 지나갈 것 같고 차가 오면은 아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서 가이질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죽고 싶다, 차 확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이고, 계속 드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밤새도록 그 이상한 소리들이 내 머리를 감싸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지만 이 일 또한 정희 씨는 인정할 수 없답니다. 우리를 이제 스토킹 범죄자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강압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그렇게 당해온 거예요. 아니 간 적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한편 정희 씨의 고소장은 미용실 원장의 지인들에게까지 번져갔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제 아는 지인들만 해갖고 영업방해나 뭐 모욕죄나 폭행 그것만 하면 한 15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참. 정희 씨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했다 주장하는 인근 편의점 사장. 어느 날 우연히 정희 씨와 미용실 원장의 다툼을 목격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되게 큰 소리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봤을 때 사장님하고도 싸우고 있길래 그냥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처음 들어왔어요. 그날의 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목격한 그대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그녀. 그런데 얼마 뒤 가게로 누군가가 찾아왔다는데요. 음료수를 한 개 들고 와서 앞에 계산을 하시고 마시면서 자기 아냐고 왜 자기를 모르냐 그렇게 물어봐. 지금 알고 보니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찍고 있더라고. 이야, 이게 참. 다짜고짜 찾아와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떠난 손님. 바로 정희 씨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움직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의 손에도 고소장이 쥐어졌다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사실 확인서 써줬다는 이유로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써줬는데 너무 황당했죠. 지금은 다 무혐의예요. 참. 정희 씨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상황. 그녀는 그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제가 해보니까 100여 건을 고소하셨어요. 100몇 건 고소했다고요? 예. 남편분은 몰랐던 눈치입니다. 소송이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고 남편도 거짓말을 계속했고 때문에 자꾸 들통이 나는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그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120건 아니 그래 고소했을 거야 아마. 이래대 저래나 내가 고소를 하거나 말거나.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고소한 사람 누구예요? 제가 고소한 거는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 사건 맡았던 변호사 다 고소했고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 고소를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찰서장, 이 사건 관련된 사람들 다 고소를 했죠. 다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한 100명 되겠죠. 100명은 아니 한 50명 되나? 40명, 50명 되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일. 그렇다면 남편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러게요. 두 분 같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네. 오늘도 거짓말하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거짓말을 사왔어요, 사실. 내가 이거 끝까지 가서 밝혀야 된다는 게 남편이 있고 내가 잘못했다 박수 세우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보 알았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죠. 이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또 딴 만나러 갑니다. 네? 앞으로는 제가 1년 동안 이 사건 끝날 동안 나는 이혼은 안 한다 했어요. 죽어도 이혼 안 한다 했습니다. 남편은 정희 씨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데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내가 바람 피우고 이런 게 제일 미안하지. 그러고 혼자 저래 경찰들 뭐 저래가 싸우는 거 보면은 좀 애처롭지. 완전히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집사람이. 참.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합니다. 본인과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으로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런 내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이혼할 또 그것도 아니고 잘못은 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남편과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졌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분노가 그런 고소라는 형태로 이어져서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건 가까운 사람의 진심 어린 위로일 거라는데요.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부분을 터치를 하고 가면 의외로 또 마음이 이렇게 열려요. 그런 것들을 덜어주는 것들은 진단을 떠나서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봐져요. 고소장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정희 씨. 사실 그녀도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약을 못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그 이후에 이 공황 발작이나 자살 시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는 이거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래 내가 경찰들한테 내가 심신이 미약하니까 이렇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제작진에게 굳은 다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참는다고 정리가 될 것 같으면 난 12번도 더 참겠다. 내가 죽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처벌을 받는 거고 나는 법적인 대응 끝까지 할 거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입증하는 것밖에 없어요.